네, 3월 26일 비 내리는 이걸 초여름이라 해야 되나? 초여름? 뭐 봄비? 봄비? 예, 봄비 내리는 3월 26일 토요일 막장 토론입니다. 정종원입니다. 배상훈입니다. 예, 옥다방 고양이님, 스르르님, 예, 후뱅크님, 미니토마토님, 포청천님, 은홍님, 예. 네, 수정님, 예, 반갑습니다. 모두 저기 비 내리는 날 예. 커피도 뭐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또 뭐 예, 역시 하여튼 뭐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목다방 고양이님, 옥다방, 일요일에 옥. 옥다방 일요일의 시작이 아니라 토요일의 시작입니다. 예. 예. 옥다방 고양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따. 아니 우리는 저기 화요일날 할 때는 이 앞에 싸고 인기 좋은 커피숍이 있는데 토요일날 이 시간에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11시 우리는 예. 편의점 커피. 편의점 커피. 하여튼 건강하시고 예. 예, 서정헌님, 이정임님 반갑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한번 그 광고하셨던 더 크라임 네, 그 웹툰이 아니고 웹소설이죠. 지난번에 웹툰이라고 하셨어. 제가 이제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웹소설 어떻게 좀 성황리에 런칭됐습니까? 3월 25일 어제 영시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34,000명 구독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많이 보는 거 아닌가? 글쎄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카카오 페이지에 그 카카오의 오리지널 이 컨텐츠로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뭐 좋게 봐주셔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제작사가 있고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작가님 있잖아요. 예. 저랑 같이 작업하신 이런 분에서 하는데 일단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있어야 되고 웹툰과 웹소설의 시대죠 지금이 사실은. 아 나도 이제 그럼 또 웹소설까지 가야 돼. 아, 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컨텐츠 시장, 크리에이터 시장이 막 변화무쌍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유행은 이거 이런 컨텐츠가 사이버 공간에서 무궁무진하니까 이게 사실은 영어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DP나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게 구조가 원래 종이 소설부터 시작하는 구조에서 이제 다른 영역이 생긴 거죠. 저 아직도 종이 소설을 하는 전통적 시장은 존재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시장이 여러분 이제 그 출퇴근할 때 전철에서 요거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반은 웹툰이고 반은 웹소설입니다. 나는 뭐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람, 그냥 옛날 사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네. 예, 참네. 어쨌든 예, 하여튼 뭐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얘기는 먼저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이거 이 사건이 가끔 뉴스에 나오던데 그 수락산. 네. 수락산에 있는 정상봉이라고 하죠. 정상석. 정상석이 사라졌잖아. 그게 뉴스가 돼가지고 여기가 관할이 도봉구냐 무슨 남양주냐 의정부냐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게 수락산에 이어서 불암산에서도 정상석이 또 실종됐다고 파내버린 거잖아.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건입니다. 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서 그걸 찾고 증거 찾고 CCTV도 없잖아요. 그럼 거기 산을 다 뒤져갖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건이 산 사건. 그런데 진짜 이 정상석 표지석 이걸 왜 떼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아니 떼가려면 일단 힘들잖아. 뭔가 힘들죠. 절도를 하더라도 돈을 가볍게 훔치는데 표지석은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또 떼야 되고 뭐 그렇죠. 어디 버리더라도 네. 왜 심리가 뭐지? 이게 돈 무슨 어떤 돈의 가치라거나 이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돈의 가치.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죠. 정상석을 떼면 누가 또 정상석을 또 올려야 되니까 그 일거리 때문인데 그러기엔 너무 이건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돈이 안 되는 데는 범죄를 하는 이유는 이건 뭐 정말 금전적인 것보다는 심리적인 것이 아무래도 근데 제일 크게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귀중하게 여기어서 아니면 와서 놀고 수다 떨고 즐겁게 노는 모습이 꼴 보기 싫은
일종의 이제 질투와 시기 같은 이게 뭐냐 쉽게 우리 말하면 심은 약간 배알이 꼴린다. 이거. 배알이 꼴리는 어. 그래서 그것을 망치고 싶은 그런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저기 관악산 연주암 그쪽에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바위 밑에 여기가 이제 무슨 관악산 뭐 정상이다. 네. 이게 딱 적혀 있거든요. 그 밑에 사진 다 찍어. 그렇죠. 줄을 서서 찍어. 그렇죠. 쫙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뭔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그래.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긴 들. 근데 내 차례가 들어도 해. 사진 찍어. 똑같이 그래요. 근데 특히 이런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어린이 대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애들이랑 손잡고 막 좋은 모습 하면은 거기에 혼자 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를 그 사진 찍는 장소를 망치거나 아니면은 뭐 껌 붙여놓거나 이런 일종의 약간 퇴행적인 심리인데 그게 사실은 일종의 욕망이죠. 거기에 같이 하고 싶다는 욕망이죠. 다행히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고 돌덩어리를 향하니까. 근데 그게 돌덩어리를 향했다가 사람을 향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보통 이런 거 보면 뭐 종교적 심리 이런 건 없나? 그러니까 종교 심리가 있는지를 먼저 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 중에 광신도들이 어떤 그 뭐냐 저기 뭐죠 나무로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것들을 띄어내고 베고 장승 베고 또 어디 뭐 비슷한 형태의 불교 뭐 석굴 이런 걸 다 파내고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광신도들인데 표지석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종교적인 약간 표지석 자체가 종교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예전에 북한산 그 신라바퀴 뭐인 거? 아니요. 예전에 정계비라고 아니. 북한산 정계비죠. 진흥왕의 예. 순수비들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게 또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위험에 처할까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광신도들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걸 빼면은 이런 심리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불암산, 수락산 이런 데가 이제 이런 데 공격을 당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사회적 병리 현상인데 나는 사실 아니 그렇게 약간 이게 뭔가 이게 심리 상태 좀 안 좋은 분들이 차라리 이런 거 떼갔으면 좋겠어. 사람을 안 가고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회적 폐해보다는 그래 뭐 꼴 보기 싫으면 떼가라. 뭐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그걸 해주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소위 대나무 숲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정상성은 또 갖다 놔야 되잖아요. 또 갖다 놓고 그렇지. 이번에 정상성은 발견했대요. 그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계곡 밑에겠죠. 이제 내려오는. 떼가지고 버려버린 거니까. 그냥 갖다가 버린 거죠. 근데 하여튼 하지 마시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이분은 이제 조용히 불러갖고 여러 상담을 통해서 이제 좀 치료가 되고 다른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표지석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어떤 사회 현재 사회에서의 개인의 어떤 뭔가 분노, 뭐 질투, 시기, 뭔가 어떤 배알이 꼴리는 이런 마음들이 그렇죠. 자꾸 이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런 게 이제 보면 막말이라거나 뭐 그렇죠. 스토킹, 혐오나 스토킹이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 한 이 어떤 뭐 양상으로 보여질 수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어디죠? 북한산인가? 거기에 중간에서 작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동물 사체에 관련된. 근데 그 선배들이 안 갈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라. 힘들어. 그 전날 술도 먹었는데 그 중간에 올라가는데 술 다 깼어. 삐질삐질 올라가고. 야, 그 산사건 힘들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운동을 해야지. 뭐 그런 걸 올라가 가지고 떼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산은 좀. 아니 그렇다고 바다에서 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이 사건 자체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지만 어떤 사회적 어떤 트렌드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좀 그냥 가십성을 짚어봤습니다. 예. 지나가는데 약간 또 흔쾌하게 지나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안 그래도 보니까 요새는 또 아침에 제가 나오다 보니까 동물학대 같은 경우도 많아지는 거는 뭐 그런 또 반응이겠죠. 이번에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예전에는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표백에 말한 거죠? 예, 그렇게 뭐 라카로 이렇게 칠한 것 같아요 여기를. 음.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이게 뭐 색깔로 칠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 그 털 자체가 일종의 몸입니다. 핥고 그런 거 그루밍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애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는 거를 보면서 또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지만 그 동물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고양이 수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뭐죠? 일종의 더듬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괴롭힘을 주는 거죠. 고양이도 안 키워봤잖아. 난 키워본 사람이야. 10년 넘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 애물단지야, 애물단지. 애물단지. 뭐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뭐. 네. 뭐 키우는 과정에서. 근데 또 저는 좀 싫어하는 게 고양이한테 그 신발 시키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에 땀 나서 이게 다 감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좋다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여튼 사회적 흐름들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 표지적 정상적 문제가 예,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른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 법무부 성범죄 그 디지털 성범죄 자문위원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관련된 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가 성폭력 처벌법 등 법령에 남아 있는 용어들 중에 약간 좀 낡은 어떤 용어들, 그렇죠. 그 용어들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적 수치심, 예. 성희롱, 이런 이런 표현들을 좀 바꿔라.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그 가치 판단과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 뭐 범죄 이런 식으로 좀 바꿔라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성희롱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죠? 성적 뭐 불쾌감, 예. 이런 식으로 좀 용어를 바꿔라. 전적으로 가해자 시점이죠. 예. 희롱. 예. 그러니까 희롱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그런 형태의 개념은 가장 대표적인 게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성폭력을 당했는데 피해자는 수치심이 아니라 공포 또는 무력감, 죄책감 이런 것이 드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너는 지금 수치심을 못 느끼네? 이런 행위를 당하고 또 네가 수치심을 못 느껴? 네, 그럼 범죄가 이상하네. 아니네. 그렇죠. 너 느껴야 돼.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형사사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형성이 돼 버리니까 그것도 조항으로 형성이 되니까 대표적으로 이건 가해자 중심 사고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 법 조항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약간 그 언어가 좀 걸리긴 했어요. 그렇죠. 수치심. 예. 아니 그러면 수치심을 가만 안 느끼면 그건 범죄가 아니란 소리야. 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렇죠. 약간 말씀하셨던 대로 수치심이 이전에 공포라거나 무력감이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더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성희롱도 마찬가지잖아요. 성희롱이란 말 자체가 원래 그냥 성희롱, 뭐 성희롱, 뭐 성폭력, 성범죄 뭐 이렇게 등급 중에 제일 낮은 등급 정도로 그렇죠. 생각하는 건데 희롱이라는 말은 또 예민하지 않는 또 이 꼰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무슨 희롱 정도 하는 그런 거 얘기 할 수 가지고 있지 뭐 이렇게 희롱하는 거 가지고 무슨 또 그걸 뭐 범죄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용어 자체에. 성범죄를 희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왔죠. 해왔고 그래서 성희롱은 뭐 어떤 건 고용 관계 내에 있다는 등 이렇게 이제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법률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훈령으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또 소위 전문가들도 아니 법에 성희롱이나 성적 수치심의 개념이 있는데 훈령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악순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의 용어를 바꿔라, 개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땐 필요한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뭐 저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요새 맹렬한 이 페미니즘의 기세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성적 수치심, 성희롱 이런 표현 자체는 아무래도 그 표현 자체가 좀 약간 너무 그렇죠. 예.
아까 남성적 시각 같아. 아까 그렇죠. 희롱 이러면 희롱이 왜 범죄가 되지? 뭐 약간 그건 농담 비슷한 건데 그렇죠. 뭐 이런 거를 그 성희롱 같은 경우는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라 이런 권고를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즉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해자가 행위를 하고 그러면 범죄의 구속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해자 쪽으로 연결시켜서 구속 요건을 넘겨받는 건 법률적으로 불비한 거를 이제 피해자 쪽으로 넘겨주는 형태로 됐고 그거는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도 분명히 연결이 됩니다. 예. 즉 말하자면 가해자 수사를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돈이 들어가고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제일 쉬운 거는 피해자한테 어떤 형태의 것을 요구해서 요 정형적인 것을 받아내면은 그래 그건 범죄 구성이 다 됐잖아. 주로 이제 자백 중심의 수사사법 관행과 연결되는 이게 좀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교정을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건을 대검찰청이나 아니면 못한 거죠. 이 연관되는 부분도 논문으로 쓸 정도로 상당히 예.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권고들은 다 뭐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자 요거 준수로 짓고요. 뭐 세 번째 얘기는 그 최근에 저는 혹시 잘 보셨는지 모르는데 경남 사천에서 삼형제가 두 분은 그러니까 살해당하고 살해당하고 한 분도 거의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렸던 사천 삼형제 살인 상해 사건이 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저는 지나가다가 뉴스를 딱 봤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게 삼형제가 이렇게 거의 살인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내부에 형제간의 다툼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수사 방향이 이어가지고 유족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워낙 사이가 좋은 형제였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유족들도 강하게 얘기하고 이게 형제간의 다툼 문제가 아니다라는 어떤 정황 증거라거나 사항들을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형제 자체가 다 특정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였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찰들이 너무 쉽게 본다. 그러니까 어떤 변사 사건, 죽음의 사건을 봤을 때 가족 사건,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가족을 범인으로 보는 것은 통상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내에 가족 간의 폭력이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집안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경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중에 하나를 가해자, 나머지를 피해자, 혹은 반대로 설정하면은 수사를 딱히 확대시킬 필요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진짜 이제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확률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기는 그렇죠. 하죠. 많기는 많죠.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잔인한 범죄자는 딴 데 있고 이 중에 하나는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럴 경우 나머지 이 복잡한 이 가족 내 문제 나중에 그러면 사실은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에 관련된 사람은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처음에 너무 쉽게 봤다. 근데 유족들이 만약에 어리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경찰이 이렇게 했겠느냐?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이 그걸 그렇게 옹호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경찰이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유족들이 반발하고 하고 그러니까 겨우 조금 더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죽이고 이랬던.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CSI님한테 했던 그 드라마 영국 드라마 그게 이제 브로드 처치라고 한 드라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한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던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약점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공동체로 다 돌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게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 문제에 여기에 범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혹여라도 밝혀지게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장기 미제가 된다거나 미제가 돼버리면 그 공동체 그 형제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면은 예. 그래서 쉽게
이 사실 좀 이따도 이제 뭐 이제 할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수사기관에서 함부로 어떤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노출시키면 안 되거나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사기관이 누구를 혐의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만 흘러나면은 그 소문이 퍼져갖고 그 동네는 작살이 나는 겁니다. 꼭 제가 죽였다며, 제가 뭐 했다며 소문이 일파만파돼 갖고 그러면은 실제로 증거도 없는데 하나는 가해자가 됐고 나머지 피해가 되면 근데 그게 해결된 모르는데 해결 안 되고 미제가 돼. 그러면 그 뒤에 몇 년 뭐 10년 넘게 그 이상 계속 원수로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권력이나 경찰이나 검찰에 이게 진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스크래치가 확 가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회복하기 힘들죠. 회복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뭐 좀 이따 말하겠지만 그런 어떤 이 언론의 노출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지금 거의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피의자 용의자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가서 한 건데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이 피해자가 한 명 그 피의자 용의자 목숨을 끊은 용의자와 관계가 되는 이 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형제간의 우위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조카가 우리 아버지 연락이 안 되는데라고 이제 이 뭐 큰아버지나 이렇게 연락하니까 찾아가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아니야 오히려 가가지고 그 범죄자한테 다시 공격을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당연히 형제라고 하면 저라도 쫓아가죠. 근데 이 범인 놈은 그러니까 자기를 봤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죽이고 예. 공격하고 또 오니까 죽이고 이게 좀 비극이죠. 왜냐하면 삼형제가 이제 우위가 좋으니까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쫓아와서 그러니까 또 그러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 수 있다는 걸 경찰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삼형제에 대해서 서로 보호해 주려고 했을.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하나 죽고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개판이냐 이 말이에요. 약간 웃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요새 이렇게 형제간에 우위가 좋은 사람이 없는 사실 거야.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드시고 이러면 약간 뭐 이게 좀 불화가 있거나 거리를 두거나 이런 건데 이게 우위가 좋다라는 상상을 잘 못하는 서글픈 현실을 또 반영하는 거 그렇죠. 아니냐. 경찰이 경찰은 수사기관은 의심할 수 있죠. 의심을 하지만 그 속으로 해야지. 겉으로 그걸 흘리거나 흘리도록 방치하거나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행히도 물론 다행이라고 표현은 그렇지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비극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용의자가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애정초에 좀 조금 수사를 좀 약간의 넓은 상태에서 했으면 그 피의자를 죽기 전에 잡았다고 하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물론 그 시간차는 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참 형제간이 다툼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다가 거꾸로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서 이 비극은 형제간의 우위가 두터워서 이렇게 오히려 다수의 피해자를 낳았다라는 게 참 역설적이고 슬픈 그런 얘기죠. 이게 참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우리 저 수재로보님도 그러는데 지금 그 인수위원회가 지금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지금 법무부 보고는 지금 좀 박범계 사이가 안 좋잖아요.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유예시켜놨는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지금 수재로보님이 얘기했던 이 혐의 사실 공표 금지죠. 금지라고 하는 이 훈령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검찰 측 의견이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죠? 거의 유일한 치적이라고 저희가 해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 그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함부로 흘리지 마라. 근데 이게 거꾸로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은 반대 편향으로 오히려 언론 등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범죄를 알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방들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인수위원회의 대검찰청
보고에서는 이 문제가 약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양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국이란 사람이 처음에 그 이 공보규칙, 그러니까 피의자 그 발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런 거죠. 검사나 수사기관이 자기들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함부로 언론에 흘리지 마라. 수사 정보를 수사 정보를. 왜? 그 이전에도 그런 게 사실은 여럿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일종의 그게 관행처럼 특수부 검사나 형사부 검사들한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또 공안부는 더 심했죠. 그게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가지잖아요. 그게 네. 한번 여론의 간복일 수도 있고 또는 사건 자체를 키우기 위한 그렇죠. 수단이었던 거죠. 수단이기도 한 거고. 예를 그러고 들어- 나서 나중에 와서 사실이 아니다. 그럼 우리 관계가 그렇죠. 없어. 그건 언론에서 잘못한 거야. 이렇게 발빼기가 되는 거고. 우리는 정식의 뭐 어떤 걸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백브리핑 중에서도 그냥 지나가다 흘린 거니까 책임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과거의 공안 사건이나 이런 걸 그렇게 많이 이용해 먹었단 말이에요. 예. 검사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금지시켜 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언론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건 분명히 중요한 거고 헌법상의 권리일 수도 있는 건데 예. 이게 맞죠? 예. 이 권리인데 그것을 언론이 그럼 어디서 취재를 하느냐? 수사하는 사람한테 취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것이 막혀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자기 얼굴을 감춰야 되는 뭐 재벌 회장이라든가 아니 힘 있는 자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공보기준 너무 빡빡한데? 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수사 정보를 그러니까 검찰 특히 검찰이겠죠. 검찰이 했던 아까 얘기했던 뭐 간보기 또는 뭐 떠보기 또는 사건을 부풀리기 뭐 이런 어떤 정치질이죠. 정치질을 통해서 뭐 피의자가 되든 일반 국민이 되든 있고 인권 침해 요인도 상당히 있다라는 의미에서 금지시켰는데 그렇죠. 금지시키고 대단히 뭐 엄격하게 규정한 건데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함부로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감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그게 한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거꾸로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 잘 됐다. 어차피 자기 한번 가게 되면 언론 스포트도 받는 이게 힘센 놈들의 어떤 범죄 사실 이런 것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 검찰청 그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와서 조사받고 가버리는 예전에는 사실은 그러진 않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결국 그러면 그 공보 규칙이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난이 있었던 건 맞죠. 예. 그건 또 실제로 그렇게 또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양날의 칼 아닌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양날의 칼. 그래서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이게 검찰의 정치질이나 언론 플레이 용어로 사용되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맞아. 그렇죠. 그건 뭐 최소한의 인권 침해라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인권을 위해서 그 최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공표 금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걸 약간 더 증폭시켜 버렸던 게 아니 어떤 거는 진짜 피의사실 공표 금지란 이유로 이렇게 추궁을 세게 하는데 또 어떤 거는 자기가 먼저 공개를 해. 공개를 하고 떠벌려. 그 대표적인 게 우리의 그 영명하신 추미애 장관님 아니십니까? 예를 들면 울산 사건이라거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 자체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금지시켰어. 그런데 한동훈하고 저 누구야 그 어디야 그 채널 A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먼저 떠벌리고 다녀. 그렇죠. 장관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양날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일 이상적인 건 그런 거죠.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엄격한 감찰을 통해서 어떤 A라는 검사든 아니면 뭐 수사관이든 또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수사관이나 그 감찰을 통해서 내부 자정을 하게 되면 이건 너무 과했다 그러면 징계를 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이런 규칙을 엄격히 지켰다고 하면 이거는 뭐 딱히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수사 공보 준칙이라고 하죠. 예. 뭐죠 이름이 그게 뭐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 예. 가지로.
그 법무부 훈령이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조국이 그 하기 전에도 그 일정하게 예, 그 이런 매뉴얼에 입각해서 해야 되지 함부로 공개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규정은 규정이고 따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백브리핑 말고 또 아는 사람끼리 또 이제 검사나 이런 뭐 이제 하고 이런 것이 있어 왔는데 그거를 엄격히 컨트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키지도 않았으니까 있으나마난 규정이 있으나마는 규정이었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부 감찰이 통하지 않았다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외부 통제는 또 사실은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의 딜레마죠, 딜레마. 예. 그렇죠. 지금 후원해 주신 옥다방 고양이님, 동백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양날이 칼은 칼인데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또 언론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좀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말씀하셨던 취지하고 비슷한 거죠. 어쨌든 이 형사 사건이라거나 이런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이 규율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알다시피 그 검찰 내에서 그걸 감시한 놈도 검사고 그렇죠. 일을 저지른 놈도 검사기 때문에 이런 견제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들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는 좀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금지해 버린다거나 저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이건 진짜 그거는 뭐 언론에서도 급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급 차이가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언론인들한테는 끄집어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언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취재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힘 있는 언론들은 단독을 많이 내고 이거 기사 좋은 기사 양질의 기사를 끄집어내고 소위 이제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이게 뭐냐 우리들은 그럼 공평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이게 딱 이 루트가 두 가지잖아요. 검찰은 이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이게 약간 간보기, 떠보기를 하게 되는 거고 언론은 그걸 보고 야 요거 장사 되겠다 이러면서 부풀리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론 정치를 가능하게 되는 수사의 거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의 반응을 보고 아 이게 큰 사건이 되겠네 이러면 또 이제 오바가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런 것의 어떤 정상 중에 하나로서 뭐냐면 팩트 체크 이런 거잖아요. 요새 언론에 모든 언론이 다 있는 게 팩트 체크잖아. 예전에 그 JTBC의 그 손석희가 아마 많이 시작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네. 팩트 체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론에서 내는 것도 팩트에 근거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 비극이죠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러저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한 기사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 마지노선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것까지 못 믿겠어.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가 되니까 이제는 낸 기사에 대해서 팩트가 확인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돈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친여 단체 지금은 이제 친여가 바뀌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디어 비평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그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아니면 약간의 좀 야시한 그런 거를 양산히 그 비판하는 것이 또 한때 뜨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되는 거죠. 검찰의 수사고 수사도 여기도 무슨 정치적 편견과 이게 반영돼 있는 것 같고 법원의 판결도 저 판사는 저 새끼는 뭐 저쪽 편이야 이쪽 편이야 그렇죠. 신뢰를 못하는 거고 언론의 기사도 저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의 반정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 피사실 공표를 금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면 해결이 되고 이것이면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규정 자체를 넣는다고 해서 안 돼 그런 건 아닌 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은 하여튼 난감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실 뭐 그 사람들은 더 이런 거 알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무규칙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이미 무력화지는데 오려고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렇게는 왜냐 자기들이 알아서 어떤 관행을 만들어냈고 특히 이제 그 중요 피의자에 대한 얼굴은 다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약속이 된 게 다 공개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니네들이 알아서 민사 책임을 져라.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정해진 게 있다고 하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도 완전히 그 옐로우 페이퍼가 없는 거 아닌데 더 굉장히 심각한 데도 많죠. 근데 주요 그래도 힘을 쓰는 언론들이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의 사회적 합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필요 없는 어떤 환경, 언론 환경도 돼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 환경에서는 검찰의 어떤 이 검사의 장난질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이 된다는 전제가 그렇죠. 되겠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제하에서 이제 알권리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뭐 검사의 장난질이라고 하는 게 피사실 공표 금지라고 하는 그 규정, 그 훈령 하나에 의해서 장난질 칠 놈이 안 치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교묘하게 또 돌려치기 하니까 참 그렇죠. 그게 또 아까 말한 대로 검사만이 아니라 또 경찰 수사관들도 또 그 배우가 나쁜 거 배우가 똑같이 하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어떤 규범이잖아요. 규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100%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방어 장치 이거 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거나 수사정보 공보 준칙에 대해서 일정하게 손을 보는 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니까 저기 조국이 만든 거라며 조국이 만든 건 다 엎어야지 잘못한 거야지 이렇게 또 접근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러지는 돌아가는 않을 거라고 거죠. 보고. 근데 제일 그래서 외국 언론들도 특수부 검사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된 부분에 대한 걱정은 시각이 검사 시각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좀 걱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예, 고심도라고 우리 시사 문제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요새 뭐 지금 뭐 저 청와대하고 인수위 이야기는 됐고 뭐 용산 이전 ICBM도 지난번에 지난 방송에서 우리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네. 저는 ICBM을 쏠지는 몰랐지. 쏠 줄은 몰랐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방사포 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존재감. 북한으로서는 존재감이겠지. 그쵸, 예. 미국한테 야 우리하고 얘기 안 할 거야라는 액션은 들어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ICBM으로 드러날지는 좀 조금 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것도 신형 예. 화성 17형으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대충 15형을 개량한 거 정도로 보려는데 17형까지 갔으면은 사실 그 미국이나 특히 일본 애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건 맞는 것 같은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이제 자유조치 재무장을 하는 거죠. 재무장의 모든 정당화를 지금 심층적으로는 중국이지만 겉으로 드러나기로는 북한을 핑계를 대고 자신들의 어떤 재무장이라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북한도 아주 일본도 핵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미국이 컨트롤을 딱 모가지 잡고 있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이 긴장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이게 그냥 북한의 저 ICBM은 저기 대미용이야.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야.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되게 단순 논리고 예. 지금 뭐 일본에서 그 떨어지는 거 F-15기가 그 찍은 거 다 공개했고 일본 국민들한테 다 공개했잖아요. 방위성에서.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재무장에 대한 여론은 이런 이런 조성용이지. 조성용도 있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땡큐라고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자위대라거나 일본의 그러니까 우익 강경파들은 어제 직접 쏘지는 못할 건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개헌, 재무장, 자위대 강화 이런 것에 대한 명분들을 제공해 주니까 땡큐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사실 북한이 쏠 수 있는 그 위치가 동해 쪽밖에 없어요. 남쪽은 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해 쪽을 일본을 이게 상국 아니 뭐 그 위로 돌아가면 영공은 애매한데.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면은 분명히 일본 애들이 가만 안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게 한반도 문제. 한번 요거는 지금 뭐 유엔 안보리에서 또 무슨 결의도 미국,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지금 무산된 것 같은데 하여튼 특히 그리고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120주년인가 그래요. 또 꺾어지는 데인가요? 1912년생이기 때문에 꺾어지는 거? 110주년이구나. 그래서 뭐 그다음에 저 북한의 군대의 창건일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4월달에 북한의 액션들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때 가서 짚어보시죠. 그러니까 오늘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 판례입니다. 이것을 변경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남이가 이게 초원복집 사건이 뭐 사실 이게 30년 전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30은 잘 모를 수 있는데 1992년 대통령 선거 정주영 쪽이 대상이었나요? 정주영 쪽에서 작업을 한 거죠. 아 거꾸로인가요? 예. 그때 김대중, 김영삼, 정주영 3파전 3파전이었고 이게 정주영이 떠오르는 제3세력으로 쭉 올라올 때 그러니까 당연히 YS 김영삼은 민자당 후보였고 김대중 민주당 후보였는데 이때 제3의 후보 제3 후보 이제 정주영이 상당히 쇼킹 그한 20%까지 받았을 거예요. 꽤 많이 받았어요. 예. 제가 기억으로는. 예. 그때 이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김기춘 그 유명한 김기춘 비서실장 왕실장을 불렸던 뭐 박근혜 비서실장도 했고 이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예. 전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당시 부산에 있는 기관장들 경찰청장 부산 경찰 박 뭔지 무슨 일령인가 아니면 청령인가 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사람이 누구냐? 창령인가 그런 것 같은데 부산 경찰청장 맞죠? 김영환 부산시장, 시장. 박일용이구나. 부산 경찰청장, 청장에 그다음에 이규삼 안기부 부산 지부장, 그다음에 교육감, 검사장, 상공회의소 회장, 뭐였지 다 했네. 힘쓰는 사람 다 불렀네. 시장, 경찰, 검찰, 안기부, 교육감까지.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런 사람들 다 재계까지 다 모아서 예를 들면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때 유명한 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게 우리 또 경상도 사투리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전혀 무관한 사이가 아니고 우리는 다 우리 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정몽준이 지휘한 그 정주영 측의 그 라인에서 그걸 몰래 일종의 도청을 한 거죠. 예. 도청을 해가지고 그걸 깐 거지. 깐 거 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전직 법무부 김기춘 당시 그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전직 법무부 장관이지만 완전히 파워 있는 애가 부산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김영삼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다 녹음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 선거를 공공기관이 하고 있다. 이게 까니까 완전히 쇼크가 일어난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사건이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건이 반전이 생겨버리죠. 그게 이제 오늘 할 얘기죠. 가만 있어봐. 우리 저것도 문제가 있는데 도청을 했다고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도청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버린 그렇죠. 거죠. 아니 검찰, 경찰, 교육감, 시장 이런 애들이 모여서 불법 선거를 모의한 이슈가 중요한 게 그게 똑같은 거야. 삼성 X파일. 그렇죠. 예. 삼성 X파일 같은 경우. X파일을 만든 게 진짜 문제인데 그것을 공표한 노회찬. 그러니까 삼성이 그냥 뜻값 검사들 뜻값 주면서 숨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청이 된 거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비본질적인 게 본질적이 되었듯이 그게 이제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초원복국입니다. 복국집 사건이죠. 초원복집에서 이런 것을 한 거를 도감청해 가지고 이게 뽀롱이 난 건데 결국 불법 선거 운동을 모의한 자들 김기춘 등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처벌 안 받았죠. 아무런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 불기소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당선됐으니까. 예. 그리고 김기춘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어가지고 뭐 어떤 근데 이것도 이 김기춘이 헌법소원을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김기춘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프레임이 바뀌면서 이거 불법 도청한 거를 오히려 처벌을 하는 국면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불법 도청을 할 수 있는 거 처벌하는 법규가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제 판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도청이라면 이미 불법이잖아. 그렇죠. 도청은 불법인데 네. 합법적인 뭐 도청, 감청 그건 정보기관이 하는 게 있는 건데 불법적인 도청이라면 법을 어겼네 그럼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도청한 거로. 근데 도청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당시는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통신비밀보호법이 된 거죠. 네. 통비법이라고 하는. 근데 당시에는 법이 없었어요. 그럼 뭐로 처벌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주거 침입죄로 침입죄가 처벌한 거야. 주거 침입죄로. 왜냐하면 어쨌든 도청이나 감청 장비를 거기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하려고 들어가야 되는데 초원 복국집 주인은 밥 먹으러 온 줄 알았지. 당연히 그 도청 장비를 설치하려고 허락하진 않았고 밥 먹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 성립이 되느냐 법적으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는 이게 뭐죠? 그 당시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노? 그러니까 이게 뭐 평온 상태의 침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 들어가던 취지가 아니라 상당히 그 주거 그 식당의 어떤 평온한 상태를 침해했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넌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거 설치하러 온 거 아니야. 평온한 걸 침해한 거지. 쉽게 말하면 가짜로 속이고 들어갔다는 거지. 원래 들어왔던 취지였던 밥은 안 먹고. 밥은 또 먹었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한테 전혀 합의가 되거나 묵시적 합의가 안 돼 있었던 그 행위를 하러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25년 전에 판결이었던 거거든요. 대법원 판례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뀐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왜 뭐? 아니 뭐 저 실시간에 우리 좀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건 놔두세요. 뭐. 하여튼 그래서 그게 그 초원복지 판결이었는데 최근에 이거는 뭐냐면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환송 운송업체 부사장과 팀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쉽게 말하면 자기 회사에 자꾸 시비 비판적인 기사를 내고 있는 인터넷 신문 기자를 같이 밥 먹자라고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와가지고 쓱 예를 들면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돈도 좀 줄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가 뭐 동의한다거나 그런 것을 연출해가지고 이것을 폭로함을 통해서 얘를 징벌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바로 이게 사실 이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허락하지 않는 내용을 불법적으로 도청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 인터넷 신문 기자가 고발한 거죠. 그렇죠. 고발한 건데 이제 이 행위에 대해서 그건 주거 침입이라 볼 수 없다. 라고 이제 판결이 내려온 거죠. 이게 초원북국집 사건에 대한 판결의 변화죠. 판결의 변화가 되는 거죠. 주거 침입에 대한 판결 변화. 일정 정도 이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 분명히 그 사람도 역시 밥을 먹으러 왔지만 굳이 그거를 주인한테 얘기할 필요가 그 뭐 일종의 합의 허락을 얻어야 될 상황 뭐 이런 부분 물론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통비법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주거 침입죄로 안 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비법으로 거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쨌든 복잡한 그렇지만 되게 단순한. 근데 사실 이게 이 판례가 92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대선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주 핵폭탄이었다. 핵폭탄.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프레임을 완전히 아까 이 불법 선거운동 모의한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아까 지금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이거는 그렇죠. 그냥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 이게 수갑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장, 경찰청장, 교육감, 시장 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 김영삼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하는 거는 지금이었으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였던 거죠. 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근데 공직선거법도 그렇게 완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관권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가 뭐 반물이 87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래된 군사 독재에서 이제 막 이게 민주화에 이행이 되었던 5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정비가 안 돼 있었던 정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검사장, 경찰청장이 있는 자리에 안기부가 들어가냐. 안기부. 정보기관에가 국정원 부산 책임자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작업을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너무 놀랄 일이죠. 지금 같으면 놀랄 일이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게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렇죠. 그게 그나마 지금이라도 판례가 변경된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짚어봤고요. 또 하나는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이거는 지금 미리 방송에서 주제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그 ILO 있잖아요. ILO 국제 노동기구. 그 뭐 우리 치면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국제 노동기구의 사무총장. 그럼 유엔 사무총장과 똑같은 거죠. ILO 대장이죠. ILO 대장 뽑는 선거가 있었죠.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나갔냐면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떨어졌죠. 그러니까 붙었으면 당연히 지금 뭐 언론 쫙 나왔겠죠. 이 그 ILO 사무총장 선거에서 질베르 웅보라고 하는 아프리카 토고의 전 총리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ILO 사무총장 선거에 총 5명
정도가 입후보를 했고요. 근데 이게 여기는 누가 뽑냐면 그 ILO도 유엔도 마찬가지. 유엔도 안보리가 있고 유엔 총회가 있듯이 그렇죠. ILO에도 국제노동기구에도 ILO 가입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총회가 있고 ILO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ILO 이사회는 ILO가 노동기구잖아요. 그렇죠. 노동기구 특징이기 때문에 노사정. 그러니까 정부, 노동자, 사용자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사회가 있어요. 이 이사회에는 정부가 28개, 28개 국가, 노동자 측이 14개, 14개 단체, 사용자 단체가 14개 단체, 총 이거 얼마죠? 52개, 52표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뽑는 거예요. 총회에서 뽑는 게 아니군요.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을 뽑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노동과 관련된 ILO의 중요한 어떤 협약을 만든다. 이럴 때는 보통 ILO 총회에서 결정, 총회에서 총투표를 결정하는데 사무총장 선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사회는 정부 24표, 노동자 14표, 사용자 14표입니다. 여기 5명이 출마를 했는데 그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으면 끝나는데 그렇죠.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되면 2차 투표에서는 꼴등한 표를 제외하고 계속 2차 투표하고 또 하는군요. 또 거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또. 그 다음 표를 제끼고 3차 투표하고 되는데 이 2차 투표에서 이 질베르 웅보라고 하는 토고 전 총리가 이제 과반이 되어서 ILO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됐던 거네요. 그럼 우리 저 강경화 전 외무장관은 몇 표를 얻었을까? 1차 투표에서 웅보라는 사람이 이 1라운드 1차 투표에서 20몇 표쯤 되겠네요. 24표. 예. 그리고 페니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14표. 엄툰지라고 하는 사람이 13표. 강경화 4표. 4표. 그렉 바인스 1표. 4표 얻었어. 4표. 참. 그리고 나서 2차 투표에서는 제일 꼴등이었던 그 누구죠? 그렉 바인스 1표를 빼고 2차 투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반이 나왔기 때문에 된 거고 여기에서 과반이 안 나왔으면 또 강경화 빼고 그렇게 됐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웃긴 게 예. 이사회의 구성이 정부가 28표라면요. 예. 28표. 정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20 대표. 어. 그죠? 그러고 노동 단체, 그러니까 국제 노동 단체겠죠. 거기에 14표. 예. 각각에 뭐가 있는 예. 사용자 대표가 있겠고 14표가 14표 있는, 이렇게 예, 돼 예. 있으면은 그러면 정부 대표에는 어차피 우리나라 정부에서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로비니까 하여튼 뭐 설득을 해야 근데 되잖아요. 한국 정부는 그 28개국이 안 들어가요 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등급을 안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시아 몇 개 나라 저기 지역. 대륙별로 안배를 하고 이번에 아시아가 많으니까 좀 줄여라.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예를 들면 한국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러면 의사를 조정해서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노사정 모두 다 투표권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네. 정부는 원래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거야. 맞았네.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투표권도 없는데 강경화를 출마시켰다는 말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강경화를 밀 생각이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센 나라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노사정에 다 투표권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노총도 투표권이 없었고 사용자 단체인 경총도 투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강경화 후보는 출마를 해가지고 왜 출마한 거예요? 그럼? 몰라. 정부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갔겠지.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출마를 나갔겠죠. 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굴 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퇴를 하는 게 보통 아니에요. 예. 근데 끝까지 가서 그 개망신을 당하면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한 거지 진짜. 너무 총 52표 중에 4표 얻다니까 4표 얻어서 그러니까. 5명 중에 4등을 한 거야 4등. 이 정도의 표를 얻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출마를 했겠어요? 출마를 그래? 본인도 안 했을 거고 한국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노동계표나 재계표가 무슨 배짱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경화 장관이 출마를 하면서 출마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ILO기 때문에 노동계의 표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투표권이 없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거기에 ILO에 있는 노동자 표들 있잖아요. 약간 자기들끼리 교류를 하거든. 그러니까. 있는데 한국의 민주노총에서 강경화 장관을 ILO 총장으로 부적게 가다가 우린 생각한다. 그러니까. 라고 까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그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를 들면 뭐 ILO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 규범, 노동 협약 또는 그 뭐 예를 들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 처리하고
이런 곳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ILO 사무총장을 한국 정부가 미는 걸 지지할 수 있겠냐. 아니 그리고 전문성도 없잖아요. 전문성도 없죠. 외교관인데 노동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리고 지금 아까 이 그 웅보라고 하는 토고 전 총리는 그냥 전 총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국제 농업기금, 농업개발기금의 대표이기도 하고 ILO, 그러니까 총리를 하고 나서 국제활동을 쭉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농업개발기금에서도 대표를 맡았고 ILO에서도 사무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막강한 그리고 사람이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노동계에서도 약간 우호적이었던 음.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부 쪽 표도 없고 노동계 지지도 좀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력이 없나? 한국의 그 외교 쪽이. 정보력이 없었다고 봐야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국제에서의 노동 문제에 대한 흐름, 여론에 대해서 무시를 했거나 몰랐거나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는 뭐 좀 개망신을 좀 당한 사례가 씁쓸하네요. 어제 있었죠. 어제 있었던 ILO 사무총장 선거에서 강영화 외교부 장관이 4위로 아니 뭐 참패를 당했다. 우리나라에서나 먹어주지 세계적인 노동 환경에서는 무슨 이름이 있어서 그랬을까나?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거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ILO기 때문에 ILO하고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말하면 뭉개버리면 되겠지만 적어도 이 국제 노동계의 의사가 유엔이나 국제 기구에서는 이 노동계의 의사 충분히 반영하거나 소통하는 과정. 그럼요. 물론 노동계만이 아니죠. 아까 말했던 사측도 있는 거니까 경영도 사용자 측도 있는 있는 거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별로 그런 의미가 없어. 별로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는 거고 국제 기구 내에서의 흐름들도 별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죠.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이번 이렇게 약간 참패라고 말하는 굴욕을 당한 이건 강경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강경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민 거니까. 한국 정부가 그만큼 뭘 했어야 되는데 예. 에휴, 너무 좀 착잡하네요. 예, 일단 그 소식을 어제 나온 소식이어가지고 미리 우리가 저희가 이게 알리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ILO 사무총장 선거 결과 여기는 아마도 저희밖에 얘기를 한 데가 없을 겁니다. 주요 언론에서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아까 보고 왔는데 뭐 없는데. 왜 안 다루죠? 왜냐면 방송도 안 됐고. 그래도 아니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게 결과는 이런데 사실은 왜 이렇게 안 됐다 이 정도의 단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마 그거는 뭐 다음 주 초에 언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가? 근데 네. 뭐 오늘 주말판이고 이래서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방송에도 안 나온 이야기를 저희가 좀 확인해서 드렸다라는 이 뿌듯함을 좀 그렇죠.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했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주제는 요 정도 좀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예, 봄비 내리는 주말 다 즐겁고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고 예. 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말 또 비 이거 뭐 또 내일은 조금 날이 좀 내려간다고 하네요. 날씨가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화요일에 뵐게요.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길